찰리 채플린은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이요, 멀리서 보면 비극이라고. 희극과 비극이 엇갈리는 인생. 하지만 2020년 봄 비극 같았던 인생이 희극으로 바뀐 이가 있으니 바로 최영 시인이다. 간병인으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삶의 힘든 조각조각을 틈틈이 시로 써서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낸 시인. 아주 큰 의미죠. 이게 일생에 이런 일들이 뭐 한 번도 있을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지금 이 첫 시집을 내면서 찌그러진 깡통이 상처받고 눌리고 뭐 이래서 찌그러지거나 주름지거나 뭐 또 상처받 누군가가 쿵 눌려서 푹 접히기도 했던 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마음이 확 펴지는 그런 큰 의미로 다가오죠. 20여 년 시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저 지역의 중견 무명 작가에 불과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의 시를 반짝반짝 빛나는 감성을 알아봐준 한 시인이 있었다. 시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집을 제가 산에서 읽기도 하는데, 이 산에서 읽다가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 시를 좀 알리자, 뭐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최영 시인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늘의 행사를 가지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공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설레이죠. 근데 날씨도 이렇게 좋고 뭐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모여주고 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한 시인. 그리고 그 희망을 찾아준 또 다른 시인. 두 시인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어서 와. 오전 8시. 사람들이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 고단했던 지난밤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는 최영 시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녀의 직업은 간병인인데요. 밤에 출근해서 밤에 9시 반까지 출근해요. 아침에 퇴근하는 거예요. 밤새 일하시는 거네요. 예. 예, 피곤하진 않으세요? 엄청 피곤하죠.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진 직업. 요양병원 간병인인 그녀가 지난 3월 펴낸 시집은 코로나 시집이라 불리며 대구 지역 문단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없던 시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던 인생이 이제는 조금 편하게 다가옵니다. 여기가 볼리 내거리인데 여기서 졸다가 잘 내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거리니까 서부 정류장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렇게는 이제 여기서 졸다가 다 왔다 싶고 빨리 내리는 거. 보면 아니고 낯선 데고 뭐 사람 요리해지가지고 잠을 못 잤으니까 어리해지가지고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또 타고 탔는데 또 졸다가 또 내리고 보면 또 아니고 그런 날들이 더 많았던 것 많습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피곤이 가실까 싶은데 이렇게 휴일만 생기면 그녀의 마음은 오매불망 시 생각뿐. 무언가 배움이 있는 곳엔 늘 그녀의 발길이 머물렀답니다. 중앙도서관의 문화강좌,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거 뭐 돈 안 주고 하는 데라면 뭐 많이 여기저기 다녔죠. 그런데 그런 데가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엄청 쫓아다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아무리 어떤 게 들었어도 밖에 거하고 어떤 게 만나야 뭐 이제 뭐 이렇게 톱니바퀴가 안에 거하고 밖에 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밖에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많이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가 오니까 좀 덜 다니고 덜 피곤하고 덜 그거. 학력이라곤 겨우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삶이 고스란히 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62, 어려운 형편의 자식을 키우다 보니 세상이 사막 같았지만 그래도 길이 있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길을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산으로 들어가는 길, 산으로 올라가는 길, 논두렁길, 뭐 신장로길, 버스가 막 먼지 날리면 작은 돌멩이를 막 튕기면서 지나간 그런 길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설레죠. 언젠가는 나도 저 길들 끝까지 가보리라 하는 그게 꿈이었는데 사실 뭐 요양원에 근무한다는 건 길 끝은 삶의 끝이잖아요. 그런 길 끝까지 이런저런 길들을 거쳐서 뭐 길 끝까지 왔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뭐 별스러운 꿈도 다 있죠. 길 끝까지 가버리라 하는 꿈도.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남들은 별스럽다 여길 꿈. 그 꿈을 이루긴 했지만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래도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이라 생각하고 읽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읽을 것 투성이라 견딜만 하답니다.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간병사일은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이 없는 몸에 당뇨약이며 피로회복제 그리고 파스를 늘 친구 삼게 합니다. 책상 하나, 이부자리 하나, 간병인 최영자의 쉼터이자 시인 최영의 작업실입니다. 정신 차려 시를 쓰려면 잠시 잠깐 눈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140m) 남짓되는 높지 않은 산이지만 모든 방향에서 대구를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학산. 오늘 이곳에서 귀가 쫑긋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네요. 자,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예. 재영 장군. 재영 장군. 재영 씨. 여행 장군이 아니고. 딸한테 보내주려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최영 시인의 첫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25년 동안 틈틈이 쓴 시를 엮어낸 시집. 그 눈물겨운 생채기가 고스란히 전해진 걸까요? 한 달 만에 초판이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행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최영 시인입니다. 25년 만에 시집이라 하는 25년 만에 제가 써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시집이라는 걸 저를 만나는 거, 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또 여러분들, 주위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이 책을 나눠드리고 사인해드리고 한다는 건 정말 내 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나? 그런 것을 막 새삼스럽게 느끼는입니다. 불교에서는 3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한 번 옷깃을 스친다는데 긴 세월 시의 길로 이끌어준 김용락 시인과 시집 홍보를 도맡아준 박상봉 시인과는 수억 번의 인연이 틀림없습니다. 최영 시인이 시를 참 잘 써요. 또 아주 선천적으로 좋은 문학적 재질을 갖고 있는데 그걸 20년 이상 쭉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삭히고 또 갈고 닦아서 빛나는 새 공품으로 이제 독자들에게 내보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오늘 그걸 기화로 한 이런 행사도 아주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그 어떤 이런 야외 행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날씨가 받쳐져야 되거든요. 오늘 날씨가 촉촉한 게 아주 우리들을 촉촉한 감성으로 이끄는데 날씨도 보태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첫 시집이 나온 것도 축하할 겸 공기 좋은 산에서 시낭독 한번 해보자며 뜻맞는 지인들과 만든 자리. 산에 올라 시와 놀 생각을 하니
코로나 사태로 우울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좋잖아요. 이 푸른 숲과 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먼저 솔숲바람 소리 따라 대금 연주가 감성을 깨웁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최영 시인이 선물한 시집에서 시 한 편씩 낭송하기로 했는데요. 하이! 202호실의 죽비 25세 혼자 되어 70년 동안 수절했지만 마지막까지 여자이고 싶어. 안개꽃무늬 브라우스 입고 스카프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죽비가 되어 내 가슴을 탁 친다. 똥을 푸던 스님이 똥찌개 한번 쳐보거라. 똥찌개 지고 일어서다 쿡 처박히면 벌, 나비, 새, 꽃들도 코 틀어지고 자라날 텐데 아직도 아프다는 핑계대고 컨테이너 법당 옆에 있는 꼴방에서 이불 덮어 쓰고 누워 톨스토이와 연애질이나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은 혼돈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시들을 읽으면서 나를 찾고 이랬던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은 거의 통곡을 하고 정말 울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을 내고 자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이 시집이 배달된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은 나인 거거든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25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를 또 막 이 설레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옷을 입고 맞이할까? 막 두 팔 벌리고 환하게 이렇게 맞이할까? 안 그러면 통곡하고 울까? 25년 만에 나를 만나는 거잖아.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박아야 된다. 박아봐야 아는 거다. 헤딩을 해봐야 아는 거다면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 이런 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저는 나는 그동안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박상무 씨한테 정말 대단히 감사한 거죠. 몸과 마음도 힐링하고 시로 큰 숨을 쉬어보는 시간 어떠셨어요? 재밌고 또 뜻깊고요. 이 속에 산 속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생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해서 이런 행사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내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여유 있고 좀 편안하다고 그럴까요? 좀 더 천천히 그냥 이런 자연의 어떤 이 바람의 느낌, 공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숲에서 느끼는 어떤 향, 냄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니까 역시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 다 젊은 시절에 다 문학 청년 내지는 문학 소녀들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 감성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가슴 한 구석이 뭔가가 조금 부끄럽고 완전히 시인이 되지 못한 어떤 그런 기분이 좀 있었는, 좀 찜찜한 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신앙송하고 작은 행사들을 거치면서 완전한 시인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산도 오래오래 또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시 코너죠. 시 코너에 보시다시피 바람의 기가 이렇게 이제 그 매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영 시인을 처음 본 순간 꿈나무가 나타났구나 촉이 왔다는 박상봉 시인.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문학계와 출판업계에 신나는 일이 생긴 것 같아 요즘 홍보일에 흥이 납니다. 사흘 전에 왔을 때 10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7권이 나갔네요. 예. 지금 사흘 만에 7권이 나가고 이제 3권이 남아 있는데, 뭐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여기 이제 뒤편에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주옥 같은 시인들이 독자와 소통하던 그야말로 대구 문학의 황금기를 누린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대동빌딩이었는데요. 대동빌딩 이쪽에 이제 한미은행이 있었습니다. 1층에. 한미은행이 있었고, 여기 이제 맞은편 골목에, 예. 저기 이제 2층이었습니다. 예. 창문 이렇게 보이죠? 2층이었고, 골목 끝 건물 2층엔 대구의 문학을 꽃피운 역사적 공간, 바로 시인다방이 있었는데요. 30년 전 이 공간을 처음 만든 이가 박상봉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은 독일 문학 이론가인 야우스의 수용 미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시인과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그 교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문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읽고 제가 언젠가는 시인과 독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인과 독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미술 전시와 음악 공연도 수시로 열려서 젊은 청춘들에겐 비를 피하는 처마와 같았던 공간이었답니다. 일단 그 독자와 그 또 시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계속 거의 100회까지 이어갔고요. 그 한쪽에는 이제 서가를 마련해서 벽면에 책이 가득했고, 이제 또 그 다른 쪽 가운데는 이제 무대가 마련돼 있어서 연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술 이벤트, 뭐 음악 그 어떤 그런 행사, 또 뭐 종교 세미나, 철학 세미나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여건이 돼 가지고 어떤 그런 행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죠. 후배 꿈나무에게 물을 주는 심정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그 옛날 시인다방이 얼마나 멋진 공간이었는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둔 시인다방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박상봉 시인. 그래서 마음을 먹었답니다. 30년 전 시인다방, 조만간 우리 곁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말이죠. 밤샘 근무를 하고 온 날이면 오후 시간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데요. 오, 잘 크라. 나무에 물도 주고 집 청소도 해야 하고 병원을 벗어났지만 집에서도 돌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서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초에 물도 주고, 그동안 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가버린 것도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보통 쉬시는 날 뭐 하세요? 예, 집에서 쉬는 날은 잠도 좀 실컷 자고,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못 쓴 거를 어떻게 좀 써볼까 하는 거, 쓰다 망시를 다시 한번 손대볼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을 읽을까 뭐 이런 거 조금 고민하고. 조금 짧은 게 아니라 많이 짧아요. 맞아요. 휴일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자, 그래서 지체 없이 그동안 미뤄뒀던 독서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요즘은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시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 시나리오 창작법을 읽고 있습니다. 아, 네. 왜 시나리오는 갑자기 왜? 옛날에 신가의 그 신가의 함께? 신가의 뭐 신과 함께? 그 영화를 1편 봤는데 1편을 보고 또 1편을 보면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영화하고는 다르게 사람만 놓고 너무 바빠서 읽지를 못하고 이제 머리맡에 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시집을 출간하고 당당히 시인으로 불리니까 요즘은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데다 집안 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가난한 간병인으로 살다 보니 눈물겨운 사연도 가슴에 생채기도 많았는데요.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시집.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시를 쓰고 시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전혀 없어서 그런 뭐 시를 쓰고 시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러 가고 하는 거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무게가 똑같이 있는데 집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세를 늘려 나가야겠다는 이 생각보다 이 생각은 요 밑에 있고 시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여기에는 내가 조금 나를 무시당하는 어떤 이런 오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는 이게 더 높았는 거죠. 시를 잘 써야 되겠다는 거. 정말 시 같은 시를 써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한 번도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좀 힘들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 한다는 거, 꼭 해야 될 거라는 거 그런 생각도 더 많이 들었죠. 첫 시집이 도착한 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발 신고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계단을 내려 운동화 신고 이렇게 만났는데 다 보면서 꿈이 없던 인생. 문학을 만나고 시를 만나 나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예, 저 커피숍 갑니다. 공부하러, 시 쓰러. 시 쓰러 커피숍에 가세요? 집에서 한번 뭐 책을 보거나 뭐를 하면은 조금 하다가 하면은 조금 힘들다 싶으면 눕게 되고 또 누워서 책 보게 되고 또 뭐 엎어 이러다가 책 보다가 그대로 자고 그렇게 자고 나면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돈 차비나 이런 건 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가는 곳이 있어요. 커피숍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힘들게 간병사 일을 하면서 커피숍이 웬 말이냐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모처럼 쉬는 휴일에 그 정도 여유는 누리고 싶은 게 최영 시인의 마음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여유. 인생 참 멋집니다.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왁자지껄한 커피숍. 이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했으니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여기서 제대로 본전을 뽑을 생각입니다. 예, 본전 생각나요. 왜 본전 생각이 나냐면은요, 사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갖고 이런 커피숍에 와서 시를 쓴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치를 조금 부리고 싶기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젊은 연인들도 있고 사업하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본인들 이야기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묘한 경쟁 의식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충전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경우가 또 있죠. 하긴 커피숍만큼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없죠. 시집을 출간한 후부터 최영 시인은 매일이 감동이랍니다. 초판이 매진되는 일도, 재판까지 찍게 되는 일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일도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이게 박영희 시인이고 또 소설을 쓰는 분이시기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시집을 한 거 보내드렸더니 그 시집을 보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잖아요. 시집을 보고 이런 글을 써서 준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선배 문인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열심히 시를 쓰는 것이 시인의 임무랍니다. 저 지금 후회라는 제목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쓰면서 그 왜 그리워하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시를 쓰고 있어요. 그리우면서도 후회가 되고 그분한테 내가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에 힘들어할 때, 그분이 힘들어할 때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후회로 갖고 남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시로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쓰던 최영 시인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시인이 도착한 곳은 막창집. 누구 만나시나 봐요. 계셨어요? 네. 야, 오랜만이요. 일 보러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판사와 서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 요즘. 최영 시인의 시집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저명한 작가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또 서울에서 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출판계, 지역 작가들이 이름을 낼 수 있는 또 자비 출판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시리즈 기획물로 하게 됐는데 최근 코로나 전국하고 물려서 우리 최영 시인이 직업이 이제 요양사단 말이에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는 시가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하고도 시 내용이 많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것도 많고 해서 독자들한테 크게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집을 좀 내게 되었죠. 이렇게 모이면 시 이야기, 문학 이야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주. 거기다 30년 전 시인 다방의 부활 소식에 기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작가 시인들이 지치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잠시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렇게 작가 시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위하여 뭘 위하여 하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 시인의 앞길도 열어주고 있는 박상봉 시인.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62살 나이에 우리 최영 시집 첫 시집이에요. 네, 첫 시집을 냈고 또 그것도 지방 출판사에서 지방 출판사에서 시집을 냈는데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시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시는 그야말로 알려져야 된다. 널리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집 10,000권당 운동, 여러분이 같이 합시다. 시집 10,000권당 운동 본부를 저 혼자 차렸습니다. 제가 혼자 차렸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출판계에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니까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학산 너머 이곳 아파트를 찾는다는 박상봉 시인. 제가 이제 간다고 연락 드리면 어머님은 늘 뭐 저를 이제 기다리셔요. 아마 오늘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어머니. 창문 너머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문 열고 계시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우리 어저께 행사 때 호주에 있는 아는 후배가 호주에서 이까지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베란다 가득 나무를 기르시는 어머니. 사실 박상봉 시인이 시인의 길로 들어선 것도 감수성 풍부한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네요.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우리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예. 이제 동시를 써오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 뭐 어머님이 동시를 대신 써주셨어요. 뭐 병아리라는 그런 이제 시였는데, 예, 아주 뭐 병아리 쫑쫑쫑 하면서 아주 그 예쁘게 지금 뭐 전체는 다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 기억으로 아주 예쁜 그런 동시를 어머님이 지어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직접 쓰게 되면서 시를 공부하게 되고 이제 시를 써오게 된 거죠. 9살 강원도 시골에서 대구로 이사 온 소녀는 그렇게 전국 고교생 문예 공모에 당선되며 문학 소년이 되었답니다. 어머님 배로 학산 넘으면서 쓴 시를 어머님 낭송해 드릴게요. 알았어. 시 한 편. 예. 어머니 빗자루. 학산 넘어 달서구청 맞은편. 골목길 접어들면 낡은 집 한 채. 대문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햇볕을 쬐고 있는 빗자루. 바닥을 얼마나 쓸어댔는지 끝이 너덜너덜 닳았다. 나는 빗자루에 인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빗자루, 우리 어머니. 나 배앓이 할 때 아픈 뱃으로 낫게 하던 따신 손. 고통 있는 것들 다 쓸어내고 절망을 씻어 말려주던 청량할 수 없는 거신 사랑. 받아 누르며 사랑만 할 때 이제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 땅 짚고 앙 버티며 뭉툭한 손으로 저녁상 차리시는데 눈 언저리에 수심 가득 주름 졌다. 이도 없이 잇몸으로 어물어물 고기 한 점 씹어 삼키는 우렁니 메마른 입술 부르튼 자국은 분홍지우개로 문질면 없어질까. 담청색 물감 담뿍 흘려놓은 하늘에 별 하나둘 헤아려 본다. 이상하네. 오늘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왜 울어? 눈물이. 야. 어머니 사랑해요.
시인은 시를 뿌리는 사람이라며 살아온 세월. 그동안 수많은 씨를 뿌리고 또 꽃을 피웠건만 정작 어머니의 봄은 돌보지 못한 듯해서 마음이 저립니다.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곳 청라언덕. 이른 오후부터 카페 안이 분주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은 문학인들이 모인 자리가 있을까요? 최영 시인의 시집이 지역 문단의 화제라더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최영 시인에게도 박상봉 시인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람의 기 시집이 출간된 지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게 이제 재판이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의 자리가 오늘입니다만은 재판 사은회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뭐 아주 즐겁고 재미나고 함께 어울리고 노래하고 춤도 추는 어떤 그런 어울림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언니. 여기 다 제가 존경하는 언니, 친구, 친구, 친구 이혜리 시인 오늘 사막처럼 힘겹고 메말랐던 하루하루. 나는 누가 토닥여주나 절망하던 때도 있었지만 시를 만나면서부터 이 세상 기쁨과 슬픔, 꿈을 가진 이들이 모두 동기요, 동창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글 쓰는 걸 예전 어렸을 때부터 봤었는데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결실 맺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최영 시인의 출판 기념회이자 재판 기념회, 그리고 30년 전 시인다방의 부활을 알리는 자리. 박상봉 시인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로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하석 선생님, 또 저쪽 뒤에 우리 야원 우리 허태연 회장님, 또 신동희 선생님, 제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쁘신 대로 감사드리고. 최영 선생의 시집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3일 전에 시집이 집에 도착했는데 저는 4일 전에 집을 나와서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미리 공개된 시들은 검색해서 읽어보고요. 아까 와서 잠깐 보고 있습니다. 대구 문학계의 큰별 이하석 시인도 최영 시인과 오랜 인연이 있답니다. 잘 알았던 분이고 한때는 저보고 아빠 하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늘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시 원고를 보고 좀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극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특별하게 기교를 피워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지극하게 물론 접근하고 접근한 것을 통해서 지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무슨 급소가 있는가 하는 거죠. 시의 급소 또는 삶의 급소. 그것이 그것을 건드리는 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최영 시인의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어떤 부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콱 가슴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삶의 급소라고 치고 시의 급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절묘하게 잘 찾아가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시를 아주 좀 흉내적으로 잘 쓴다고 해야 되나? 시를 참 잘 써요. 뭐 특별히 시를 잘 쓰는지
또 실 읽어보면 또 감동도 오고 그런 점이 아주 돋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시집에서 마음에 와닿는 시를 독자들이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꽃천진 비탈길 오르면 대숲에서 퐁퐁 솟는 샘물이 있다. 시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마음이 설렜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커다란 확성기 속까지 비춘다. 나는 풍금, 백전하기, 재봉틀이 잘 보이는 테이블에 앉았다. 안개꽃 무늬 블라우스 입고 스카프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죽비가 되어 내 가슴을 탁 친다. 바람의 귀 최영. 작은 아이를 오토바이 앞에 태우고 큰 아이는 뒤에 태우고 헬멧도 없이 달리니 택시가 길을 열어준다. 버스도 길을 열어준다. 지금 이 순간, 최영 선생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런 일은 또 이런 일이 제 생에서 다시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없을 건데 그는 찌그러진 깡통이 상처받고 눌리고 뭐 이래서 찌그러지거나 주름지거나 뭐 또 누군가가 쿵 눌려서 푹 접히기도 했던 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마음이 확 펴지는 그런 큰 의미로 다가오죠. 확 펴지면 어떻겠어요? 뭐든지 술술 잘 나오고 잘 풀리고 말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저. 대구문학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30년 전 시인다방도 새로운 부활을 알립니다. 그 대구의 젊은 그 시인들이 한때 그 모이던 다방이 있었죠. 그 시인다방이라고. 저도 가끔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게 대구 젊은 문인들의 기항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그런 뭐 질풍노도 속에서 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 우리 박사몽형 그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시인들이 모였다는 다방이 3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로지 시인을 위한 어떤 그 준비된 행사 같아서 너무 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집을 내면 여기 사고 싶다는 욕심도 불끈 생기고요. 여러모로 뜻깊었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인은 시를 뿌리고 뿌린 시는 봄을 부르고 그렇게 봄이 오면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2020년 봄, 두 시인은 희망이라는 또 다른 씨를 세상에 뿌리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하는 게 제가 시이듯이 이 세상 또한 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슬픔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저이고 시집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읽어주고 이런 낭송해 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동기고 동창이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 동기와 동창을 가졌구나. 든든하구나. 희망을 기죽지 않고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앞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대구 신인 시집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 시집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제가 활동을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구 문학의 황금기를 열어가 보겠습니다.